엄마의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텔레비전을 쳐다보던 아이가 대뜸 내뱉었다. 저 사람 진짜 우리 아빠 같다. 부동산 투기에 위장 전입에 탈세에 논문 표절까지 했다는 사람이 청문회장에서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만 읊조리다가 결국 장관에 임명되는 모습을 보고서 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이 세상 모든 나쁜 사람은 다 아빠 같은 사람이었고 그 나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빠를 자신이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었다. 정말 나빠. 그러니까 소송해야 해. 아빠같이 자기 맘대로인 사람은 법으로 대해야 해.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저절로 그래지는지 하여간 이를 득득 갈았다. 이제 겨우 15살짜리가 돈 부분에 잔뜩 힘을 주면서 일을 가는 모습은 일견 인생을 다 산 노인 같아 보이기도 했다. 노인 같은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불편해 내가 저를 외면하면서 그깟 돈이라고 뉘는 것을 아이가 알아채고는 엄마! 소리 질렀다. 내가 왜 담탱한테 민수보다 더 맞은 줄 알아? 돈 때문이야. 아이는 담임선생을 담탱이라고 한다. 저와 민수가 교실에서 싸웠는데 담임이 민수보다 저를 더 야단치고 저에게만 매를 든 이유가 민수네보다 우리가 더 가난해서라고 아이는 믿고 있었다. 민수가 가난한 집 아이들만 골라서 깐죽대는 것을 참다 못해 먼저 주먹을 날린 건 자기지만 싸움의 진짜 원인은 민수가 제공했다는 제 주장을 담임이 믿어주지 않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아이는 아빠에게서 돈만 받아내면 자신이 적어도 돈 없는 집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맞을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아이가 흥분해서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화가 난다기보다 서러워졌다. 내가 저를 외면하는 것이 사실은 서러워서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저한테 보이기 싫어서라는 것을 아이는 최근에야 눈치챈 것 같았다. 소리 질러 놓고는 아이가 내 뒤로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는다. 엄마가 울면 나는 화나니까 울지 마. 엄마가 울기만 하고 소송 안 하면 나는 이제 엄마도 미워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해. 알았지?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내용은 독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게 아이 아빠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이었다. 나는 아이 아빠의 돈을 그깟 돈이라고 표현했다. 아이 주장대로 아이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가게 될 불쾌한 장면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절로 숨이 가빠졌다. 그깟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내가 견뎌야 할 정신적 수고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돈에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현실적 고통에 비교할 수는 없을 터였다. 나 혼자 힘으로는 소송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돈이 들 걸 뻔히 알면서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려는데 같이 안 가도 된다는데도 굳이 따라 나선 아이는 아빠가 돈을 주면 자기 밑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일도 더 줄어들 것이라며 어디 소풍이라도 가는 듯이 어깨를 들썩거렸다. 그럴 때는 아이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 소년 가장 같았다. 법원 근방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는 정보야 알았지만 막상 어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여 건물 외벽에 붙은 간판부터 살폈다. 이재창, 김만호, 박수열, 한원장, 김숙희. 둘러본 이름 중에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보이는 김숙희로 정했다. 혹시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내 입장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대로 변호사 김숙희는 아이 엄마였고, 그래서인지 아이에게서 말을 끌어내는 노련한 데가 있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앞으로 영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예. 돈이 사람을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전제 조건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 네. 왠지 두 사람의 차분한 대화가 쿵짝이 잘 맞았다. 그래, 영호 마음은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영호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지? 변호사요. 나는 영호에게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하긴 꿈은 순간적으로 생각나기도 하고 또 중학교 2학년 나이인 만큼 수시로 변하기도 할 테니까 하고서 나는 변호사와 아이의 대화를 그저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자 변호사가 바로 제지했기 때문이다. 정말? 와, 영호가 변호사가 되고 싶구나. 그래, 영호가 변호사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빠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겠다. 그지? 당연하죠. 아이는 숫제 신이 났다. 왠지 모를 저항감이 솔솔 피어났으나 아이의 한층 밝아진 모습에 뭐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했다. 어쨌든 김숙희 변호사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사무를 의뢰한 것은 전적으로 아이 때문이었다. 아이가 왠지 변호사 아줌마가 첫인상부터 좋더니 이야기하는 게 엄마와 차원이 다르다고 꼭 그 아줌마로 하자고 우기는 데다 같은 여자이고 같은 아이 엄마인 만큼 통상의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를 맡아준다니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수임료를 주면서 고마워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수임료를 주느라 나는 지난달 받은 퇴직금의 절반을 털었다. 해고 통지는 휴대전화와 문자로 날아왔다. 휴대전화 부품 회사였는데 내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 휴대전화로 날아온 해고 통지를 바라보며 나는 슬프다거나 망연해진다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래야 할 것인데도 민망하고 무안한 기분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해고 통지 문자가 찍힌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워 혼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언제는 한 식구처럼 일하자 해놓고 전날 퇴근할 때까지도 아무 내색 없다가 아침에 출근하려는 시간에 맞추어 오늘부로 오명희 씨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다니 순간 나를 잠깐 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문자인가 싶어 회사로 전화를 걸었더니 말 그대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말하자면 해고 통지라고 확인해주는 목소리에서 민망함과 무안함을 넘어 어떤 이질감을 구체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게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였다. 휴대전화로 해고 통지를 보내놓고 그것을 미심쩍어 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해고 통지가 맞는다고 확인해주는 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를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내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아득한 세계였다. 아이가 속한 세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돈에 굉장히 민감했다. 아이가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아이만 했던 때를 생각했다. 그 무렵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돈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이보다 어린 시절에는 사금팔이가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다. 유리 조각, 오지 그릇 깨진 것들이 왜 그렇게 소중했던 것인지 나는 그 이유를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 어쨌든 소중하니까 소중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소중했던 물품은 시루핀이라는 것이었다. 검은 실핀을 시루핀이라고 불렀다. 까맣게 윤나는 시루핀을 옷핀에 끼워서 앞섬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아이들을 나는 가장 부러워했었다. 어느 날 아이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가리켜 얼마짜리냐고 물었을 때, 어떤 행위를 가리켜 얼마 받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어린 것이 별걸 다 궁금해한다고 면박을 줬다.
면박을 주는 것으로 마음에 있는 민망함을 무마시켰다. 아이의 입에서 처음 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이미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그 물건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내가 겨우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새로운 물건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을 빈번히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는 언제나 낯선 세계일 수밖에 없음을. 휴대전화만 해도 그렇다. 남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내게는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이라 관심을 두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사 원서에서도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휴대전화 번호를 써 넣어야 하는 칸이 생기고 나서 내게도 휴대전화가 필요한 세상이 도래했음을 알아채고 화들짝 놀랐다. 이제 휴대전화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왔다는데 내가 그걸로 인터넷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단계는 아니므로 나는 아직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궁금하지 않다. 그러나 아이는 달랐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가진 이른바 스마트폰이란 것을 갖지 못해 부쩍 불행해하며 살고 있었다. 제 친구들하고 열심히 문자질을 하기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직접 만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이가 얼굴 맞댔을 땐 하기 힘든 말도 문자로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휴대전화로 온 해고 통지 문자도 얼굴을 맞대고 하면 서로가 힘들 것을 염려한 세심한 배려의 결과일까? 아무려나 휴대전화 문자로 온 해고 통지를 내가 무한한 마음 없이 받아들이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무한해하든 덤덤해하든 내가 해고된 것은 사실이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생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어쩌면 아이의 최근도 최근이지만 절박해진 생계 문제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열렸다. 아이는 법이 저를 보호해 주리라 여겼는지 굳이 학교도 빼먹고 법정까지 따라 나섰다. 아이 아빠는 법정 로비에서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소리부터 질렀다. 아비를 한 번도 찾지 않다가 돈 달라고, 그것도 법정에서 애 얼굴을 봐야 하는 아비된 자의 참담한 심정을 당신들이 아느냐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바로 그러한 행동이 아이로 하여금 아빠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이 아빠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세상에 어느 애비가 자식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는 자식한테 돈만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흥분한 아이 아빠가 판사 앞에서 소리 지르자 판사가 법원 경위를 불러 아이 아빠를 퇴정시키라고 지시했다. 우리 애기 아빠가 원래는 안 그래요. 그런데 오죽하면 저러겠습니까?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법정에서 보게 되니 그 쏙이겠습니까? 우리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리 점잖은 사람이 저리 소리 질러 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찾아오지도 않다가 느닷없이 돈 달라고 법정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어디에 있답니까, 판사님? 아이 아빠의 아내가 아이 아빠를 변호했다. 판사가 아이 아빠 대신 그녀에게 아이 아빠가 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받고 아이와 함께 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으로 첫 번째 재판은 별 소득 없이 허무하게 끝났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의 차를 얻어 탔다. 변호사가 아이에게 물었다. 왜 아빠를 안 보려고 해? 아빠가 소리 지르니까요. 아무리 아빠가 소리를 질러도 아빠는 아빠야. 그래도 싫어요. 나는 아이가 조금만 더 생각해서 말하기를 바랐다. 싫어요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아빠가 싫지 않지만 소리부터 지르는 아빠가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기를. 그러나 이제 아이는 정말로 아빠가 싫은지도 몰랐다. 변호사가 살펴보라고 건네준 소송 서류 속에
아이 아빠가 제출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부분을 읽어본 아이가 나는 이제부터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다. 거기에 아이가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비난의 말이 반복해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싫어도 없는 것보단 낫단다. 돈 주면 그렇겠죠. 변호사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제가 영어 있는 데서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기는 하지만 영어 엄마, 아이한테 왜 이런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두 사람이야 서로가 맞지 않아 헤어지셨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으셔도 돈하고는 상관없이 아이한테 아빠는 아빠잖아요. 그죠? 저도 변호사이긴 하지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한테 너무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주신 게 아닌가 좀 염려가 되네요. 영호야, 명절 때만이라도 꼭 아빠한테 가봐. 가기 싫으면 연락이라도 드리고 아빠가 아무리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는 내 할도리를 해야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았지? 집에 가는 버스가 서는 정류장 앞에서 내렸다. 변호사가 차창을 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영호 엄마, 다음에는 아이를 법정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뭐 좋은 일 있다고 이런 데를 데려오세요. 모든 결정은 결국 영호 엄마가 하셔야 아이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알았죠?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변호사는 떠났다. 버스는 그날따라 유독 오지 않았다. 이것이 뭔 일인지 모르겠다. 동석이가 맥없이 쓰러져 불었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건 새벽이었다. 엄마는 어쩌면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네 집에 모두 전화를 돌렸는데 그들의 덤덤한 반응에 꾸역꾸역 나오는 서러운 울음을 겨우겨우 틀어막으며 그래도 아직 전화를 걸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위안 삼으며 내게 전화했을 것이다.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해왔던 것이 기억났다. 때도 엄마는 너가 아버지가 맥없이 쓰러져 불었다고 했었다.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는 아버지가 맥없이 말하자면 이유 없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장복한 술 때문임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는 오히려 안도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서야 알았다. 쓰러진 동식이 걱정돼서라기보다 아버지에 이어 어느 자식에게도 마음의 의지처를 갖지 못한 엄마를 향한 가여움 때문에 나는 서둘러 친정으로 출발했다. 자는 아이를 차마 깨울 수가 없어 그대로 두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가 버스 안에서부터 아이를 깨우기 위해 수없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이는 저를 깨우지 않으면 깨우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깨우면 깨운다고 화를 낸다. 깨우지 않으면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고 화를 내고 깨우면 잠 좀 자자고 화를 낸다. 아이가 화를 낼 때마다 나는 민망하고 무안해진다. 아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는 아이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막상 내가 친정에 도착했을 때 맥없이 쓰러졌다는 동식이는 멀쩡하게 마당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묻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것이 그런 게 야가 맥없이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깨나더니 저렇게 물고기를 굽고 있다. 그럼 어떻게 고기라도 구워 먹고 기운 차려서 그년 잡으러 가야지. 동식은 소를 팔아서 만든 비용을 들여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는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지난 설 명절 얼음에 도망을 갔다. 그년이 소 한 마리 값이여. 아니 소 한 마리가 뭐여. 왔다 갔다 차비에. 차가 아니라 비행기제. 그려 비행기. 비행기 값에 또 뭐여. 하여튼지 잡기는 잡아와야지. 안 그러면 속값만 날리게 생긴 것이 아깝다는 것이리라. 엄마가 과도하게 분개하는 것이 속값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지만 동식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을 나는 금방 눈치챘다.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동식이 제 마누라 집 나가서 생긴 분노를
엄마한테 풀 것이 두려워 그러는가 하고서 왠지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살펴보니 과연 마당 한 귀퉁이에 널브러진 비닐봉지 속에서 깨진 술병들이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저 깨진 술병이 베트남 여자를 도망가게 한 것인지도 몰랐다. 정말 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식은 마당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소주 몇 병을 비운 뒤에 가방을 챙겨 메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갈 거냐고 차비는 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나를 향해 눈을 껌뻑껌뻑하는 것이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신호임을 알아채고 그저 뒤따라 나가서 동식의 뒷꼭지를 망연히 바라봐주는 수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동식이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는 휴 하는 기괴한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나는 사실 동식이 없을 때를 기다려 엄마에게 돈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새벽 첫 차를 타고 친정집에 온 것이 엄마가 가여워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돈 얘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었다. 나는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아버지가 남긴 논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었다. 큰언니, 작은언니가 결혼할 때 밭을 가져갔다는 것도, 동식은 제 몫이 논도 밭도 아닌 집인 것에 불만을 품고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집에 불을 질렀다. 그 일로 동식의 첫 번째 아내인 현주 엄마가 집에 불 지르는 남자와는 더 살 수 없다고 했다. 동식은 이혼을 거부하며 현주 엄마를 거의 날마다 두들겨 팼다고 했다. 결국 현주 엄마네 친정 쪽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폭력 남편 오동식이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혼해 줄 수 있다 하여 겨우 이혼의 합의를 보았다. 동식의 이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형제들이 돈을 모아 동식에게 새 집을 지어줬는데 집만 새 것이면 뭐하냐고 동식이 폭력을 휘두를 조짐을 보이자 그런 종류의 폭력을 아버지에게 당해본 엄마는 지레 겁을 먹고 소를 팔아 동식에게 새 장가갈 자금을 쥐어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소는 기어코 너한테 주려고 했단 말이다. 소 팔아 쓸데없는 짓을 해서 새 일을 만들었다. 내가.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돈 얘기할 것을 미리 알고서 지금 차단막을 치는 것이리라.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엄마가 나는 다시 한번 가여워졌다.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눈치챈 엄마가 얼른 돌아서 얼굴을 감추는 것은 당신 눈에도 눈물이 괴는 것을 내게 들키지 않으려는 몸짓임을 나는 안다. 엄마는 울음 섞인 목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뭔가를 찾는 척하며 아이 뒷밭에 가서 남새나 좀 뜯어갖고 가라. 엄마가 나에게 줄 것은 뒷밭에 채소들밖에 없는 모양이다. 나는 바구니를 끼고 뒷밭으로 가는 엄마를 따라갔다. 하고 싶은 말은 입안에 그대로 담은 채. 뒷밭으로 가는 길 중간에 소나무 숲이 있다. 소나무 숲 아래로는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그곳에 정자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나무 숲속에 서 있는 정자에서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잔잔한 물결이 금방이라도 가슴까지 차오를 것 같다. 산이 깊어서 저수지 물은 사시사철 더 불거나 더 줄어드는 기색 없이 언제나 적당한 양으로 출렁거렸다. 소나무 숲 정자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있다. 남자 둘과 여자 한 사람인데 그중 여자가 인사를 해온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시오. 엄마가 아는 사람들이나 되는 것처럼 심상한 듯 각별하게 대꾸한다. 한참 뒷밭으로 가는 길을 오르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가? 자신이 맛인사한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한참 뒤에야 토로한다. 어이가 없어 나는 좀 웃는다. 아는 사람들이면 어쩌고 모르는 사람들이면 또 어쩐다냐잉. 알든 모르든 사람이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나쁠 일은 없을 것이다. 며칠 전에 앞집 승택이가 왔다 갔다. 승택이는 내 동창이다. 승택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소나무 숲에서 바라보는 저수지가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저수지가에 땅 내놓을 곳 없냐고 묻고 다니더라.
나는 고개를 들어 소나무 숲과 저수지와 저수지 너머 들과 산과 마을과 골짜기를 둘러본다. 아름답다. 이곳의 아름다움이 승택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새는 여가 이쁘다고 외지 사람들이 공일날이면 아주 때로 들이닥친다. 차를 동네 앞에다 대놓고 동네 고삿을 걸어서 산길을 걷고 이 근방 사방을 걸어 댕기다가 간단다. 요새는 그렇게 걷기 여행이 유행이라면서야? 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변호사 아줌마한테 전화해봐.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제 요구사항만 적은 문자가 나는 야속하다.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가 오늘도 소송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빨리 또 재판이 열려야 아빠한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날도 가까워질 텐데 재판은 한 번 열리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아닌 게 아니라 변호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는지 열리기나 하는 건지가 궁금했다. 사무장을 통해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그새 나를 잊기라도 했던 것일까? 오명희 씨? 아, 양육비 소송하신 분. 그러지 않아도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애기 아빠가 사무실로 카드를 보내왔더라고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불 용도로만 쓰는 카드인데 아이한테 이 카드를 주면 아이가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어요. 아이 아빠는 아이 생활을 잘 모르니 아이가 어디다 돈을 쓰는지라도 알고 싶어서 그런다네요. 오명희 씨, 영호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이 아빠가 마음이 달라져서 안 줘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카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때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아이 아빠가 카드를 해지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걸 변호사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했으나 어떤 느낌, 말하자면 민망하고 무한한 느낌 때문에 달아오른 뒷덜미만 만지작거렸을 따름이다.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싫으신가 보네요. 알겠어요. 다음에 또 상의하십시다. 내가 좀 바빠서 일단 전화는 끊고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내가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동안 엄마는 상추, 열무, 오이, 호박, 호박잎, 가지 등 속을 바구니 가득 채웠다. 요 상추는 깨까시 씻어서 물기 탈탈 털어물고 보리밥에 된장 넣고 싸먹으면 겁나 꽃이다이. 열무는 꼬치하고 담아내기하고 한 군에 갈아서 물 자박자박 잡고 담가놓으면 입맛 없을 때 시원하니 영판 개미지고 위에는 그냥 묵어도 되고 너물 해먹어도 맛나다이. 호박도 살캉 익혀서 양념장으로 설설 비벼 묵어봐라. 호박잎은 어찌고 찌는지 알지야. 요러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쪄야 보들보들 연해진다이. 까지는 살큼 익혀서 잔지름 치고 조선간장으로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고기 반찬보다 낫더라. 텔레비서 본 게 어떤 박사님이 나와갖고 말씀하시기를 요 까지 하나만 잘 묵어도 여름나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바구니 속 채소들의 요리법과 맛을 익히 알고 있다. 엄마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엄마의 설명과 당부를 들으며 아이를 생각했다. 아이는 상추 쌈보리밥을 먹으며 고소해하기보다는 고기쌈 못 먹어서 짜증을 낼 것이며 열무 물김치에서 시원함을 느끼기보다 얼음 빙수를 더 찾을 것이며 이 세상 반찬 중에는 오이나물, 호박나물도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며 호박 잎쌈의 보드라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가지나물은 간장보다 기름에 볶아주기를 더 원할 것이며 그러나 나는 채소의 요리법과 맛을 설명하며 아연 생기가 도는 엄마한테 차마 아이의 식성을 말할 수는 없었다. 동식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이. 너는 영호한테 전화했냐? 영호도 전화 안 받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화장실인지 창고인지 알 수 없이 화장실 안 가득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것이 답답하여 대충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려는 참인데 계세요? 저기요. 저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정자에서 엄마와 내게 인사했던 외지 여자 목소리다. 그러시오. 인자 촌도 직간이 안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일 보시오. 제가 막걸리를 좀 마셔가지고요. 남자들처럼 아무 데서나 일을 볼 수가 없어서. 막걸리 묵으면 소변이 자주 매렵지. 암만 그리 들어가시오. 아이 사람 들어간 게 일 다 봤으면 얼른 나오니라. 내가 나옴과 동시에 여자가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다가 그만 와그장창 스테인리스 세숫대야 위로 엎어지고 말았다. 화장실 안에서 여자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디 안 다쳤소? 괜찮아요. 그래도 좀 아파요. 술을 먹으면 기운이 세죠. 그런 게 더욱더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맞아요. 근데 할머니 저 이제 누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비켜주실래요? 할머니가 문 앞에서 제가 누는 소리 들으면 제가 잘 안 뉘어질 것 같아서요. 순수하네. 순수혀. 엄마 입에서 순수란 말이 나오는 것에 나는 조금 놀랐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도 변한 것일까? 엄마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줄 요량인지 엄마도 아껴서 먹는 커피를 탄다. 엄마는 봄 내내 산을 헤매며 꺾은 고사리, 취나물을 팔아 번 돈으로 저 인스턴트 커피를 샀을 것이다.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고 조금만 마시라고 했더니 인이 배겨서 인자 커피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다 하면서 엄마는 커피를 보약 마시듯이 마셨다. 현혀요. 자, 요리 와서 커피 한 잔 마시시오. 귀한 손님 올 때 쓴다고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던 꽃무늬 커피잔을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에게 내민다. 다방 커피네요. 저 이 커피 2잔만 더 타주시면 안 돼요? 정자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갖다 주게요. 아, 이 김치 진짜 맛있겠네요. 한번 먹어봐도 돼요? 점심 먹고 안 치운 밥상 위에 놓인 열무김치를 냉큼 집어먹는다. 사실은요, 막걸리 먹는데 안주가 없어가지고요. 이 김치 조금만 얻어가면 안 돼요? 아, 김치 먹으니까 라면이 생각나네. 할머니, 혹시 집에 라면 남은 거 없어요? 라면 값은 제가 드릴 테니까요. 라면 있으면 좀 주세요. 이 근방에는 가게도 없죠? 가게가 없어. 그런디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저희요? 바람 쐴 겸 사진 찍으러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오늘 퍼질러 버렸네요. 오랜만에 고향같이 아름답고 푸근한 곳에 오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싶은 거 있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이렇게 커피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라면도 주실 거죠? 근데 며느님이신가 봐요? 우리 딸. 아하, 따님이세요? 근데 따님이 통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희 같은 도시 사람들이 싫으신가 봐요. 그럼 전 이만 실례했습니다. 여자가 가고 나자 엄마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나는 심심해서 그런가 누가 말 붙이면 반갑고 좋더라마는 너는 싫은갑다이. 엄마는 김치와 라면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소나무 숲으로 올라갔다. 커피와 함께 들고 간 라면을 사기 위해 엄마는 또 무엇을 팔아야 했던 것일까? 소나무 숲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만에 엄마가 불쾌해진 얼굴에 천진한 웃음을 띠고 집으로 왔다. 아이, 김치 보시기 다 내놔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심도 좋고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가 경우도 바르고 좋다. 내가 새끼들 때문에 속 기리고 살다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좀 막걸리 묻고 기분이 좋다 오늘. 아이, 너는 인자 갈래? 가거라. 싹 다 가불어라. 가서는 이 악물고들 살아라. 못난 너그 엄씨는 너그들한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너그 엄의 젖은 진작에 보따 져불고 수중에 일전 한 입 없다 시방. 그런 게 너그들은 맘 모질게 묵고들 살아라잉. 엄마는 김치 보시기를 안고 소나무 숲으로 올라갔다. 소나무 숲에서 승택이 엄마가 노래하듯이 엄마를 불러젖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치 하나 가지러 가서는 뭔 만난 것을 해오니라고 그리 니시렁거린가?
동네 노인들이 낯선 외지인들이 주는 막걸리 한 잔씩 얻어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춘다. 나는 엄마가 준 채소를 담은 비닐봉지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올 때는 읍내에 내려 택시를 타고 들어왔지만 갈 때는 버스 시간에 맞추어 나가니 찻길까지 걸어 나가면 된다. 나는 막차 시간에 대어 친정을 나섰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나는 정자 위에서 목청 돋아 노래 부르는 엄마를 불렀다. 노래 부르느라 미처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엄마한테 승택이 엄마가 고함을 쳤다. 어이, 자네 딸이 자네를 부르네. 딸이 간다고 어메를 불러. 엄마가 맨발로 내게 달려왔다. 아가, 잘 가거라이. 잘 가고 또 오니라이. 엄마가 울음을 틀어막느라고 일부러 악을 쓰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아이는 내가 눈물을 보이면 저는 화가 난다고 했다. 내 눈물에 화내는 아이 때문에 나는 더 서러웠다. 내가 엄마의 아이라서인가? 내 아이가 그렇듯이 나도 엄마의 울음에 화가 치받쳤다. 잘 가라고 말하는 엄마 목소리에 울음소리만 섞여 있지 않았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늘 그렇게 살았듯이, 그러니까 경우 없는 형태의 해고 통지에도 조금 힘들어하다가 금방 잊고 살았듯이 변호사 혹은 아이 아빠로부터 내가 받은 모욕감 같은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마의 울음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그 화를 어떡하든 가라앉혀야만 변호사도 아이 아빠도 용서가 될 것 같았다. 변호사와 아이 아빠를 용서해야 아이가 좋아하는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였다. 나는 찻길로 걸어가다 말고 돌아서 소나무 숲 정자로 다가갔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노래 부르면서 승택이 엄마가 정자 마룻바닥에 널브러진 엄마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다. 엄마는 수채 인사불성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정자로 다가갔다. 외지인 남녀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여자를 향해 되도록 또박또박 말했다. 있잖아요. 아까 저희 집에서 라면 달라고 하면서 돈 주신댔잖아요. 내가 그랬던가요? 네. 얼마예요? 2만 원요. 나는 달리 계산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커피와 라면을 사기 위한 엄마의 수고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았을 뿐이다. 여자는 황당해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라면이... 김현태 씨, 우리 라면 몇 봉지 삶았어? 당혹스럽고 황당해서였을 것이다. 여자 눈에 핑글 눈물이 고였다. 아, 그냥 드려. 뭘 라면값 가지고. 예수, 2만 원 여기 쓴다. 김현태라는 남자가 내미는 돈을 나는 냉큼 받아들었다. 여자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혼잣말처럼 순수한 사람 같았는데 되게 재밌다. 순수한 사람 같았는데 불순해서 재밌다는 것인가? 재미있기로 치자면 누가 들으면 오줌도 못 넣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 라면값 2만 원에 벌벌 떠는 모습도 재미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나는 그냥 꿀꺽 삼켜버렸다. 눈물로 빨개진 여자의 눈이 정말 순수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딸이 무엇이 어쩐다고 그런다요? 엄마가 뭔 사태가 났나 하고서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나는 누워있는 엄마 호주머니에 돈 2만 원을 넣어주고서
차 시간에 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화는 어느덧 사라졌지만 새롭게 눈물이 샘솟았다. 눈물이 나는 건 감추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들리는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내 새로운 눈물 속에는 또한 느닷없는 라면값 청구에 눈이 빨개진 한 여자의 울음도 섞여 있다는 것을. 멀리서 막차가 이마에 하얀 저녁달을 달고서 길 모퉁이를 돌아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의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밤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복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바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